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감축 등의 이슈로 현재 한미동맹의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인데요. 이 와중에 미국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버린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공식적인 압박 조치로 유럽의 나토와 같은 연합을 아시아에서도 만들겠다는 이야기이며 이 멤버국으로 한국도 언급을 한 것인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유럽의 나토와 비슷한 공식적 동맹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한국도 이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미국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중국의 잠재적인 도전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4개국이 가을쯤 인도의 델리에서 만날 것이라 언급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중국 주변의 모든 국가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티브 비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나토나 유럽연합과 같은 강력한 다자간 구조가 부족하고 기존의 아시아의 기관들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이런 구조를 공식화하자는 초청장이 있을 것이며 나토 역시 비교적 작은 기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후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다면서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추후에는 한국의 참여를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력한 연합이 있다면 좋긴 하겠으나 그 주체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중국과의 미중 분쟁을 아시아 전체로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도는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저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나토처럼 냉전이라는 명확한 적대감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이러한 기구의 설립이 아시아에서는 쉽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영향력만큼이나 중국의 영향력이 이 지역에서 강하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강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인도의 입장을 보면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하듯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마찰이 심화되어 미국의 생각처럼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자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훨씬 더 독립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비건이 언급한 국가들 중 호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눈치 보기가 장난 아닌 상황임을 미국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요즘 미국은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트럼프의 가치관을 행정부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한국을 4개국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못했지만 언제든 이와 관련한 부분은 재차 언급될 수 있기에 미중 분쟁에 있어서는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빼고 모두 모여라 외치려면 그놈의 트럼프 재선 타력 말고 중국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우리만큼이나 미중 간 틈에 끼어서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 일본의 외교가 현재 무너질 상황이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아베의 오른팔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면서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지만 카리스마가 없고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는 인기가 없고 외교적으로 보면 존재감이 없다는 것인데요. 스가 요시히데는 외교 정책에서 결국 아베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하겠지만 그는 외교 정책 전문가가 아니고 외교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며 세계 무대에서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트럼프와 아베는 민족주의적인 정치관과 골프에 대한 애정으로 결속이 있었지만 스가의 내성적인 성격은 특히나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아베가 트럼프와 형성했던 관계를 구축하기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아베가 이리저리 다 퍼주면서 겨우 끌어올린 존재감을 스가는 인수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민간연구소 랜드 코퍼레이션의 제프리 호넝은 스가는 정부나 당을 관리하는 것에는 능숙할 것 같지만 외교나 안보 문제에 얼마나 능숙할지는 불분명하고 아베와 똑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 같지만 아베처럼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가가 외교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일본의 외무부 장관인 모테기 외무상이 있으나 이 작자도 최근 사고를 하나 쳤는데요.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최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국의 외무상답지 않은 처신을 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즈의 오즈미 막달레나 기자가 팬데믹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실시 중인 거주 외국인의 입국 규제에 관해 재입국 완화의 방향성과 규제 도입의 과학적인 근거를 일본어로 질문하자 모테기는 첫 질문에는 답변했지만 두 번째 질문인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기자가 다시 한번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묻자 일본어로 답변하다 말고 뜬금없이 영어로 과학적이란 무슨 뜻이냐? What do you mean by scientific? What do you mean by scientific? 라고 물어 기자는 이에 분노하여 일본어로 해도 좋다, 바보 취급하지 말라 라고 항의했다는 것인데요. 즉 답변하기 곤란한 팩트인 과학적 근거를 대라는 질문에 기자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대응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일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작자가 외신 기자를 상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프랑스 외신 기자에게도 이와 같은 처신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외국 국적자들에게 장기간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와 관련해 오직 국적이라는 기준으로 선을 그어버린 그 과학적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테기는 이를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 굳이 외신 기자를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와 모테기의 환상의 조합으로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미중 갈등의 시기 속 일본의 외교는 참으로 암담해 보인다는 언론들의 시각인데요. 스가가 트럼프, 시진핑 등을 상대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일본은 참으로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입니다. 마침 영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어에 대한 열등감은 세계에서 선두를 다툴 일본인데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껏 그들과 함께 영어를 같이 못하던 한국이 이제는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되었다며 열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뉴스위크 재팬은 일본에서는 금년부터 공립초등학교의 영어 교육이 본격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필수 교육이 되었다면서 20년 전만 해도 일본과 함께 영어가 서툴렀던 한국이지만 최근 급속히 그 실력을 키워 2017년 토플 IBT 평균 점수를 보면 이제 한국은 아시아 29개국 중 영어가 공용어인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실력이 향상되었는데 같은 해 일본은 29개국 중 27위였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이토록 실력을 향상시킨 성공 요인에 대해 이 기사는 또다시 일본 특유의 핵심은 모른 채 쓸데없는 곁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영어를 진지하게 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원화가치 폭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때부터 외화 채무가 급증해 경영난에 빠진 한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세계화에 착수하였는데 이 개혁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의 한국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높은 영어 실력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채용되려면 지원자들은 토익 900점 이상이거나 유학 경험이 당연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받게 됐고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를 못하면 인류 기업에 취직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국가적 차원의 세계화 정책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1997년 영어교육 개혁에 의해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특별활동으로 행해지던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 교과 과정으로 격상시켰고 2008년부터는 1학년부터 시행했으며 학습 내용도 수험을 염두에 둔 독해부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실용성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국 사회가 세계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못하면 안 된다는 풍조가 생겨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 한국인들에게 영어 습득의 불이 지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교육 개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영어권으로 유학을 떠나는 조기 유학이 붐을 이루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조기 유학생 수는 2000년부터 급증해 정점인 2006년에는 2만 9천 명에 이르렀다는 기사는 한국의 초중고 교생 중 해외 유학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이 무려 38%라며 그 엄청난
숫자에 놀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의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은 원어민 강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도를 받고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나 뉴스를 읽고 토론도 하며 SAT의 대비책이나 에세이 작문을 배우는 등 매우 수준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영어 학습 수준이 올라가자 이제 한국의 학생들은 기존의 서울대, 연세대라고 하는 한국의 최고대학을 목표로 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영국의 최고대학, 즉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교육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 대학을 다니는 한국인 학생 수는 6만 3천 명으로 인구가 월등히 많은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숫자가 많다는 기사는 같은 해 일본인 유학생 수는 1만 9천 명으로 한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한국의 학생들은 미국의 대학교라면 어디든 좋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대학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브라운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목표로 한다며 한일 간의 극명한 차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분석하면서 일본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런 교육 방침만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지만 그 전에 해결이 시급해 보이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영어라는 것이 국가마다 특유의 액센트와 발음의 특이점은 존재한다지만 일본의 영어 액센트는 국제적으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수준임은 이미 유명하고 도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장에서도 문법이 틀린 안내 문구로 조롱을 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본 특유의 영어를 두려워하는 마인드는 쉽게 고쳐질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영어 실력이 부러운 것은 잘 알겠으나 한국의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고 그 방법을 연구해봐야 이는 곁가지일 뿐이고 더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글로벌 인재들이 넘쳐나는 한국에 열폭하는 일본의 소식까지 전해드린 BK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